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희의료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호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뇌졸중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호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아마 뒤에 또 뇌졸중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운동 관련된 얘기는 박중현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어떤 위험인자 관련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뇌졸중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 전환상 이런 간단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들, 위인들을 좀 얘기를 하고 뇌졸중이 뭔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요 사진은 아마 많이 다들 아시는 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1945년 저희 해방했던 그런 해였는데요. 얄타 회담이라고 저희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우죠. 그래서 얄타 회담 기념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처칠이고 그리고 루즈벨트고 이제 스탈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요 세 사람들이 모두 사실은 결국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때 뇌졸중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이제 결국에는 뇌졸중으로 사망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스탈린 손에 드는 게 담배인가요? 네, 아무튼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게 이제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뇌졸중에 대한 예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뇌졸중이란 저희 경희대병원은 이제 또 한방병원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중풍이란 단어를 이제 종종 한방병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뇌혈관 질환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뇌졸중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이제 뇌 손상이 오는 그런 질환이고, 그것 때문에 신체 장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이제 뇌경색이냐, 뇌졸중이 뇌출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뇌졸중은 뇌경색이랑 뇌출혈이 합쳐진 말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 손상이 오는 병이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에 이렇게 혈전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피 공급을 뇌에 피가 공급되는 걸 막아서 뇌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뇌혈관이 이제 터져서 또 마찬가지로 피가 공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피가 흘러나온 것들이 이 뇌에 있는 조직을 눌러서 이제 뇌세포가 죽게 되는 이런 병들이 이제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이 얼마나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이런 인구학적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죠. 그래서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2년 한 10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우리나라 꽤 빨리 이제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비해서 뇌졸중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남성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남성은 66세가 이제 평균 뇌졸중 발병 연령이라고 하고요. 여성은 이제 7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뇌졸중을 조금 더 늦게 이제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초에 한 명씩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2초에 한 명씩 뇌졸중이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500만 명 중의 사람들이 뇌졸중이 이제 발생이 되고 600만 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3천만 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주제인데요. 뇌졸중이 재발을 잘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연구 중에 우리 한국 데이터를 보면 한 1년 정도 사이 내에 한 5% 정도의 환자가 다시 재발을 이제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을 한다고 하고요. 한 3년 정도 이제 안에 한 10% 정도의 환자가
다시 재발을 또 해가지고 병원을 찾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뭐 뇌경색이랑 뇌출혈 환자를 이제 모두 포함한 그런 연구였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재발을 잘 한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뇌졸중이었던 사람들보다 재발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뇌졸중인 사람이 재발할 확률과 뭐 한 번 재발했었던 사람이 재발할 또 다시 두 번 재발할 확률을 비교를 해보면 네, 안타깝게도 이제 재발을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재발이 잘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재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또 재발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마 뭐 조금 뒤에 말씀드릴 위험 인자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60세 이하의 환자들과 70세, 80세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잘 돼도 이제 뇌경색이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재발이 안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입원 중에 또 이제 악화도 잘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뇌졸중 진행이 있고요. 입원 중에 초기 악화가 얼마나 잘 되냐를 이제 조사한 연구인데 뇌졸중 진행이 네, 한 대략 10% 정도의 환자가 입원 도중에도 이제 뇌경색이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왜 생길까요? 이제 왜 생기는 것부터 이제 뭐 뇌졸중이 안 생기신 분들은 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잘 알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뇌졸중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고, 뇌졸중이 한번 생기신 분들이면 이 위험 요인들을 또 잘 알고 계셔야지 다시 재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절을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고 없는 위험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없는 위험 요인에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가는 거를.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력, 이제 뭐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유전자를 또 바꿀 수도 없을 테지요. 그래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은 사실은 뭐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최소화시켜야지 뇌졸중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재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고칠 수 있는 조금 덜 이제 뇌졸중과 조금은 덜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서도 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비만, 뭐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술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뭐 이제 우리가 이 대기 오염이 이제 대기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인데 공기 오염 때문에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코골이 이런 것들이랑 또 연관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위험 인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빈도를 차지를 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당뇨 있는 환자분도 많으시고, 고지혈증, 담배 피우고 계시는 분, 심방세동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입니다. 우리 뇌졸중이 처음에 이제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뭐 주사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고 재발을 급성 악화를 위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 뒤에 이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퇴원을 앞두고 아니면 퇴원을 하신 이후에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들한테 약만 잘 먹어도 뇌졸중 재발을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그냥 입원하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항혈전제입니다. 항혈전제는 이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이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랑 항응고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요. 항혈소판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소판, 어디 피가 난다고 하면 이제 혈소판이 필요한 요소인데, 이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해서 이제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을 항혈소판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혈액 응고인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딱지를 만드는 그런 거에 이제 필요한 그런 요인인데, 응고인자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작용을 해서
혈전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약을 우리가 항응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 항혈소판이랑 혈액응고인자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잘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뭐 외부에서 생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혈이 잘 되고 치료가 될 텐데요. 뇌졸중 환자, 특히 뇌경색 환자에서는 이런 약물을 먹는 이유가 혈소판 응집과 이제 혈액 응고가 되기 시작을 하면 혈관을 이제 막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한혈전제를 적절히 이제 사용을 해야지 뇌졸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전 같은 거를 조금 보시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인데요. 혈관 손상이 생기게 되면 여기 손상된 부위에 원래는 혈소판이라는 요 보라색 입자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요런 혈액 응고 인자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 상처가 난 부위를 이렇게 떼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어떤 이 혈전이 생기어서 이제 혈관을 막게 되는 이런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한테는 항혈소판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요 기전을 요 혈소판의 역할을 하는 기전을 차단해주는 뭐 아스피린 같은 약을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 혈액 응고에 작동을 하는 이런 기전을 차단하기 위한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이제 복용을 하고 계셔야지 이런 혈전이 이제 이 동맥경화 있는 부위에서 생기지 않아서 이 혈관을 막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랑 항응고제를 이제 잘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쓰는 약이 조금 다릅니다. 뇌졸중이 왜 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쓰는 약들이 달라지는데 동맥경화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 때문에 이제 생기는 뇌졸중이 생기는 뇌경색이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항혈소판제가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심장에 심방세동이라고 우리가 부정맥이 있으십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병원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심방의 어떤 특수한 구조 때문에 여기서 혈전이 이제 잘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혈전을 녹이기 위한 또 약으로 이제 항응고제가 이제 주로 잘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 아니면 이런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응고제 이런 약들을 잘 복용을 하셔야지 이런 혈전이 혈관 안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 심장에서 이제 뇌혈관을 통해서 뇌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될 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 왜 생기냐의 어떤 기전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뇌경색 기전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요 파랑색은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뇌경색이 생기시는 그런 분들, 요 20%는 이제 작은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뇌경색이 생기시는 분들, 요런 분들에게는 항혈소판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 회색은 이제 심장에 심방세동이나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뇌경색이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항응고제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에 따른 치료들을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뇌경색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뇌출혈에 대한 기전을 또 보여드리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출혈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 출혈의 대부분은 이제 뇌 내출혈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출혈들은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제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복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주막하 출혈, 우리가 뇌 동맥류, 꽈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보통은 터져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혈압이나 아니면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거입니다. 다음에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위험 인자 치료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에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 이제 포함이 되죠. 예방 수칙 9가지를 보시면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술도 줄이셔야 되고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되고 매일 운동하셔야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이제 잘 체크해서
꾸준히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기시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혈압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고혈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학회에서 제공된 자료이고요. 혈압의 분류부터 보시면 정상 혈압은 120 이하,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환자 측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병원이나 아니면 집에 이제 혈압계를 구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혈압 재신 거 와서 이게 정상이에요라고 이제 맨날 이제 외래에서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에 대한 구분을 일단은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지 내가 혈압이 높구나, 낮다, 아니면 괜찮다, 낮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고혈압의 기준은 140,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서 대기하시다가 혈압을 재셨을 때 이 둘 중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둘 중에 하나가 140이 넘거나 아니면 90이 넘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혈압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혈압약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측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마 뭐 병원에 오시면 외래 앞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매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방금 오셔서 잰 혈압이니까 다시 앉아 계시다가 측정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아마 안내를 해주실 텐데, 준비 단계, 혈압 측정 전에 최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안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 병원에 힘들게 오셔서 땀 뻘뻘 흘리셨는데 혈압 재고 혈압이 높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 혈압이 잘못 재진 혈압이고 이 혈압에 맞춰서 혈압약을 드리면 집에 가서 이제 저혈압에 이제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 혈압, 뭐 병원에서도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고, 병원에 오셔서 대기하시면서 커피 드셨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까 운동을 이제 오시느냐고 힘드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뭐 병원 앞에서 이제 흡연을 하셨다는 분들도 심지어 있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하면서 옆에 보호자랑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측정을 하셨을 때 그 잰 혈압이 정확한 혈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고혈압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혈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접속이 쉽게 가능하시니까 거기를 조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혈압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1,300만 명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도 이제 1,150만 명이 의료를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치료가 한 1,000만 명, 그리고 이제 지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8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5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유병률만 봐더라도 한 30%나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잘 조절되고 계시는 분은 50%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이라도 이제 혈압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혈압을 재시고 아까 말씀드린 140에 90이 넘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만약에 넘는다면 진료를 좀 보시는 것들도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느 때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고, 유병률이 나이가 40대만 되더라도 한 25%에서 30%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50대가 되면 50%가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70대가 되면 거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이대가 어느 때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유병률이 꽤 나이대마다 이제 10년 늙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게 될수록 이제 혈압이 있는지를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고혈압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환자의 2차 예방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인데요. 고혈압 환자 아니면 이제 새로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런 뇌졸중 환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원에 바로 입원하자마자가 아니라 이제 수일 후에, 초반에는 조금 이제 혈압약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치료법이라 수일 후에 고혈압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이제 뇌경색의 종류 중 하나인데 열공성 뇌경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 수축기 혈압을 아까 140이 아니라 130으로 더욱 더 낮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은 최소한 140에서 90, 열공성 뇌경색 환자는 수축기 혈압을 130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진료 지침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쓰는 약들 중에서도 이런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아니면 칼슘 차단제 등이 이제 권장되는 고혈압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의료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어떤 뭐 식습관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굉장히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고혈압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어서 본인이 고혈압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지혈증으로 넘어가면요.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뇌경색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런 콜레스테롤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 한국인의 그냥 이상 지지혈증, 고지혈증 분류 기준에 적정, 정상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100에서 13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사실 또 달라집니다. 이게 아까는 그냥 한국인이고요. 이거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인데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는 수치가 100에서 130 사이니까 정상인 거 아니냐, 왜 약을 먹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뇌졸중 환자이거나 아니면 경동맥 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70 이하, 55 이하까지 이제 낮춰야 된다고 진료 지침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동맥 환자인데 경동맥 협착이 있는 사람인데 나의 콜레스테롤은 120 몇이니까 정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경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환자분의 정상 치료 기준의 수치는 70 이하입니다. 그래서 120이면 당연히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환자분에 이제 속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현황도 고혈압처럼 안타깝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조절률은 다행히 이제 어떤 뭐 의료 매체나 이런 뭐 비욘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접하셔서 같이 이제 조절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아까 이상 지지혈증의 목표치는 콜레스테롤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고강도 스타틴 제제라는 약을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동맥경화가 심하신 분들은 70 이하로 낮추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재발 위험이 있는 한번 뇌경색이 생겼고 이게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55까지 이제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100 이하로 낮춰야 되고 거기에 동맥경화가 또 있으시다 하면 70 이하. 내가 재발이 될 우려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55까지 이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제들, 고강도 스타틴 제제라는 약제들을 이제 꼭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을 복용을 하면 얼마나 잘 될까? 이 그냥 조절률이 저희가 아까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을 복용을 잘 하면 87%, 거의 90% 가까이 이 수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으로 조절을 해볼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약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쉽게 조절률이 이제 올라가고 조절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 진료 지침, 이상 지질혈증 치료 전략이라고 저희가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표가 제일 처음에 스타틴을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스타틴을 최대한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에제티미브라는 약이나 아니면 주사제까지 이제 맞으면서 수치를 낮춰야지 이 뇌졸중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상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8시간 뭐 밤에 자는 동안에 이제 먹지 않고 아침에 혈당을 쟀는데
100 미만이다라고 하면 아, 내 혈당이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뭔가를 포도당을 이제 먹은 다음에 혈당이 140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피 검사로 이제 측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당화 혈색소라는 것들이 이제 6.5 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식 후에 이제 아침에 그 병원 오셔서 금식하고 피 검사를 했는데 126이 넘는다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먹고 난 다음에 쟀는데 내가 200이 넘는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200이 넘는다라고 하면 당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당뇨병 인구도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면 한 10분의 1이 지금 당뇨 환자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의 환자가 한 16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네, 뭐 30대부터도 당뇨가 생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식습관 때문에 이제 많다고 알려져 있고 60세쯤이 되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높고 이 60세까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가 조금 더 높은데요. 이제 70세로 가면서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성별과 나이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속하여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조절을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 이제 당뇨병과 일반 그런 정상의 사이에 있는 그런 군의 환자분들도 1,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500만 명에 1,4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식습관에 이제 아마 문제가 이제 주 원인일 텐데 그런 것들과 이제 운동이 주 원인일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병률 굉장히 높다. 당뇨 관리는 조절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당뇨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아까 혈압이나 고지혈증보다 당뇨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움을 이제 보여주는 표이고요. 굉장히 동반이 잘 됩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이제 고지혈증을 동반할 확률이 4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것도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내가 하나 뭐 당뇨를 진단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거 아닌지 꼭 체크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뇌졸중 환자의 당 수치의 목표치는 당화혈색소 7.0 이하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지 이 어떤 이런 심혈관 질환이 걸리지 않을지를 조사한 그런 연구인데요. 7.0 이하로 조절을 해야지 수치가 요 당화혈색소가 요 주황색 표시이거든요. 요 7.0을 기준으로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당 조절을 잘해야지 또 뇌졸중이 안 생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에 가시면 다양한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이제 어떤 기저 질환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거고요. 진단 기준에 진료 지침에 맞춰서 아마 약들을 잘 복용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절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금 현재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행히 해가 가면 갈수록 조절이 잘 되는 환자의 비율이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20%대였던 게 지금 30%대로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뭐 환자분들, 의료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흡연 조금 이따 말씀드린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주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뇌졸중이 재발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 운동하는 거,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흡연 특히 이제 남자분들에게 흡연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걷기 실천율 이런 것도 사실 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으로 넘어가면요. 네, 뇌와 신경, 흡연과 질병을 이제 나열한 그림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뇌와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를 이제 조사한 표인데,
흡연으로 해가지고 진료비가 가장 많이 이제 지출이 되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돈의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표라서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뇌혈관 질환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지출해야 될 돈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심지어 과거에 내가 지금은 담배 안 피는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과거 흡연 때문에도 이런 동맥경화 위험도가 2배씩 올라가게 되고 나 얼마 안 피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연을 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뇌졸중 재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한 권고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금연을 강력히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흡연 상태에 기록하는 것을 본인이 진료 때마다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마저도 이제 피하라고 이제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료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금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흡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뇌경색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우호글 교수님께서 뇌졸중 예방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늘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지금 강의 중에 이제 질문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라이브 방송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뇌전증이 앓았던 사람이 뇌졸중에 잘 걸린다는 통계는 없겠죠라는데 이제 아마 뇌전증이 있으시거나 이제 걸릴 위험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뇌전증 때문에 뇌경색이 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연관적이 없지만은 뇌전증의 원인 자체가 뇌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뇌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자반이 생긴다. 이게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라든지 팔다리 쪽에 멍이 잘 드시는 내용인데요. 항혈소판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약물인데 항혈전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걸 쓰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피부가 좀 약해지는 상황이 돼서 잘 터지기 때문에 멍이 잘 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반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멍이 잘 든다는 얘기는 약을 잘 드시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은 혈액 응고 기전 같은 것들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이라든지 팔다리 쪽에 멍드는 정도면은 괜찮고 이제 중요한 우리 내장이라든지 다른 뭐 신체 혈관에 이제 큰 출혈이 아니면은 그 정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점점 심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약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보는 것을 처방하신 선생님하고도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손옥선님도 이제 우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하시느라고 못 봐서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역류가 있는데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당뇨도 이제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고지혈증을 먹고 있었다. 근데 이 약 때문에 먹고 있는데 당뇨 전 단계가 되니까 선생님께서 약을 좀 끊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고지혈증 약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 스타틴이라고 한 약을 쓰게 되면은 용량에 따라서 이제 좀 높이 쓰는 경우에는 당뇨가 전 단계 또는 이제 당뇨 전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이제 당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들이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아마도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뭐 약이랑 상관없이 당뇨가 생긴 건지 그러면 약 때문에 생긴 건지 이걸 구분해 보기 위해서 아마 선생님께서 잠깐 멈춰보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판막 역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아마 지켜보자고 하신 것 같고 주치 선생님하고 좀 추적을 하면서 심장 상태라든지 뭐 다른 고지혈증 상태라든지 당뇨 혈당 수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서 약을 조금
다른 약을 쓴다든지 또는 약을 낮춘다든지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걸 하고 난 다음에 네. 시간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뇌졸중 예방, 특히 2차 예방인데요. 이제 뇌졸중이 한 번 왔던 분이 새로 뇌졸중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뇌졸중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차, 2차, 그러니까 뇌졸중이 없는 분들한테도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1차 예방, 막는 것을 예방이라 그러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운동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전쟁을 해도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이제 나에 대해서 어쩌다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면은 매번 이제 필패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제 전술적인 내용도 우리가 오늘 주제인 뇌졸중, 특히 뭐 다른 예방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혈관 예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병이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뇌졸중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말씀드렸던 우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혈압, 지질, 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혈압의 상태가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아까 제 질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피검사 같은 것들도 뭐 굉장히 좀 자주 해보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혈압, 지질, 당은 같이 이제 묶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건강검진이라든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게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인데요. 수면이나 스트레스는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위에 혈압이란 지질, 당, 나이 이런 것들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방아쇠처럼 트리거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 어떤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인데요. 운동 이런 것들이 잘 하면은 굉장히 예방이 되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외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계속 그 외래 분들한테 운동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뇌졸중이 왔는데 운동을 해도 되느냐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요?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강도는 어떤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생겼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은 꼭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비가 심해서 걷기가 힘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거기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마저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서는 것부터 해서 걷는 거, 이렇게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운동을 계속 하는 분하고 하지 않는 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운동은 지금 드시는 약과 똑같은 겁니다. 운동도 약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죠. 체력도 증가가 되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뇌졸중 오시면은 굉장히 우울증이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여러 가지 혈압도 조절이 되고, 콜레스테롤,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체중도 조절이 되겠고, 결국 이런 기본적인 뿌리 같은 것들이 튼튼해지니까 이제 심혈관계 질환들, 특히 굉장히 중요한 당뇨병 같은 것도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뿐만 아니고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 운동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지만은 요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사들한테 유명한 논문인데요. 좀 꽤 됐지만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딱 나옵니다. 이제 이게 제목에 보시면 그립 스트렝스, 이게 우리 악력이 얼만큼 세느냐에 따라서 뇌졸중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이유가 나타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악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뭐 3단계로 나눴을 때 중간 빨간색이 있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요. 심근경색, 오늘 주제인 뇌졸중, 암, 그다음에 이제 폐렴 같은 이런 병들이 각각 걸렸을 때 나중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치사율을 봤더거든요. 이런 병들이 걸렸을 때 돌아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심근경색도 그렇고 스트로크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다 파란색, 즉 그러니까 악력이 약하신 분들이 빨리 잘 돌아가시더라. 이런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논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뇌졸중을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될 거냐. 가벼운 운동을 할 거냐, 중강도 운동을 할 거냐, 고강도 운동을 할 거냐. 여기는 우리는 이제 등에 땀날 정도면 가벼운 운동이라 그러고요. 전신이 젖고 꽤 젖는 우리가 빨리 걷거나 수영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강도 운동이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은 요 정도 중강도 운동 정도를 하시는 것들이 권유가 됩니다. 물론 이제 뇌졸중이 심해서 마비가 심한 분들은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셔서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중강도 운동이 권유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 우리가 걷기라든지 달리기 이런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이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력이 좋으면은 뇌졸중이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적다는 것처럼 근력을 키우는 점.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랬었는데 근력이 및 저항 운동이라고 많이 요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 2회 정도 실시를 하셔서 근골격계를 강화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걷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도 보면은 유산소뿐만 아니고 이제 근력 운동들도 굉장히 심혈관 운동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강도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기라든지 좀 빨리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일주에 150분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되거나 또는 강도가 센 것들은 2점 반 정도 1시간 15분 정도 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한 주 2회 나눠서 하면 되고 컨디션이 안 되신 분들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50분 하면 이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죠. 답은 우선은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셔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특히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마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라든지 중강도 운동 정도 빨리 걷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되고 특히 이제 다치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준비 운동 같은 거라든지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 운동 같은 것들 스트레칭 같은 걸 잘 꼭 하셔가지고 근력 운동뿐만 아니고 유연성 같은 것도 잘 유지하고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길게 50분씩 꼭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침에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근거를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니까요. 하루에 한 50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아침에 이렇게 한 요가 정도 하면서 한 5분, 그다음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에 습관 들이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눠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뿐만 아니고 여행, 자기 삶을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좋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도 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비행기 타도 되나 이런 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래서 뇌졸중 초기 입원 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한두 달 지나셔서 어느 정도 안정기 들어가신 분들은 운동하시는 것
생각하셔서 여행을 다녀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시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 가는 것 자체를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활기차게 뭐 걷는다든지 뭐 이런 공항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쪽에서도 막 굉장히 다리 같은 것들도 힘들고 그럴 때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해외 나가시거나 국내 여행 가셔도 호텔에 이제 운동 시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 뭐 운동이는 상관없겠지만 음식 같은 것도 잘 가려서 드시는 것들이 여행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특히 이제 요즘엔 젊은 분들도 뇌졸중에 걸리시는 분도 많고, 특히 이제 목표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일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이제 생각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복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리버럴하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좀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그 30분 정도 뭐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좋겠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어떤 같은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도 같이 뜻에 맞다면은 이제 파트너를 정해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딱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굉장히 읽었던 기사 중에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박정자라고 하시는 굉장히 우리가 보셨던 분이실 텐데요. 이제 배우시고 굉장히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많으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들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부고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장례식이라 그래서 본인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돌아가시고 나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는데요. 찾아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 같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극을 평생 동안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아마도 생각을 내 인생의 연극이라는 것은 어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바뀌셨던 것 같고 행동이 바뀌면서 이제 평생 동안 이 나이가 되시도록 습관이 되셔서 연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고 이 습관이 바뀌면서 한 인생의 이제 성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그 생각이 뇌졸중을 걸리셨는지 걸리시기 전에 상황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우선 바뀌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피지기 뇌졸중의 원인이라든지 인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운동을 잘해야 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되겠는데요. 이런 작지만은 우리 삶의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는 그런 습관이 들고 이런 것들이 성격이 내 인생이 되면은 뇌졸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병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강의하시는 동안 그 질문창에 올라온 내용들을 또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 이제 만 60세 여성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좌측에 열공경색이라는 것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약 처방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으셨다고 하고 당화혈색소가 5.4에서 5.9 정도 메바로친이라는 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틴 약제입니다. 그래서 스타틴 복용 전에는 LDL 수치가 130 내외였고 복용 후에는 86에서 90인데 미세혈관 뇌경색인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틴은 이미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열공경색, 뇌경색이 있지만 뭐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심하신 분이 아니신다고 하면 이 수치가
100 이하 정도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6에 90 정도라고 하니까 스타틴 약제는 그냥 괜찮은 약제를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열공경색 때문에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아까 그 항혈전제라고 하는 약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혈압이 입원 시나 외래 진료 시에는 80에서 120 정도, 건강 검진 시에는 130에서 140 정도라고 하시는데 일상 생활에서 80에서 120이고 건강 검진 할 때만 조금 오르시는 거는 아마 뭐 긴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른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120 정도면 사실은 괜찮은 혈압이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혈압약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혈당도 86에서 95면 정상 혈당이라서 당뇨약도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항혈전제 정도 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추가로 더 지금 말씀드린 당뇨, 혈압, 고지혈증, 운동, 흡연 이런 것들 이제 하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은 뇌졸중 뇌출혈의 가족력이 지배적인 질환일까요? 뇌졸중 뇌출혈이 이제 가족력이 지배적인 질환일까요?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험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위험인자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했죠. 성별, 나이, 가족력은 사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사실은 더 많은 어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나이랑 성별이랑 사실 가족력 때문에 내가 뇌졸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평소에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칠 수 있는 거를 이제 먼저 잘 관리를 하고, 가족력이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내 마음에 계속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고칠 수 있는 것 쪽에 오히려 포커싱을 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쪽이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뇌졸중을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다 됐고요. 질문을 저희들이 다 이제 만족하실 정도로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 다음 일정도 있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은 또 나오셔서 네. 저랑 우리 이제 경희의료원에 계시는 우리 젊은 뇌졸중 전문 선생님 계시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